안녕하십니까, 김경환 세무사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홍길동 씨의 사례를 보시죠. 홍길동 씨는 이자 소득이 6천만 원이 있습니다. 그 이외에 사업소득이 또 2천만 원이 있는 개인 사업자입니다. 총 얼마의 소득이 있나요? 8천만 원이죠. 그 이외에 소득은 없다고 가정을 하고요. 종합소득 공제 역시 없다고 가정을 해서 단순한 사례로서 한번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. 홍길동 씨의 종합소득세는 얼마가 산출될까요? 하는 게 사례인데요. 우리나라 소득세법의 종합소득세율은 크게 과표 구간을 4개로 나누고 있습니다. 1200만 원까지는 6%, 1200 초과 4600까지는 15%, 그 다음에 8800까지는 24%, 그 다음에 8800을 넘어가는 금액은 35%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누진세율, 좀 더 세부적으로는 초과 누진세율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소득세율입니다. 그러면 아까 홍길동 씨가 이자 소득이 6천, 다음에 개인 사업 소득이 2천이었으니 총 8천만 원에 대해서 아까 종합소득 세율을 적용해서 간단하게 그 과표 구간에 따라서 적용하면 세금이 산출될까요? 그렇지가 않습니다. 이자 소득이 4천만 원을 넘어가서 종합소득 합산과세 대상자가 될 경우에는 우리 세법에서 특례를 두고 있어요. 특례가 적용됨으로 해서 단순하게 과표 구간에 따라서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특례 방식에 따라서 세금을 산출해서 그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소득세법입니다. 금융소득이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산출세액은 1번 산식과 2번 산식을 각각 계산을 해서 둘 중에 큰 금액을 세금으로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. 첫 번째 산식은 4천만 원 곱하기 14% 더하기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, 홍길동 씨라면 얼마인가요? 2천만 원이죠? 더하기 다른 종합소득, 아까 사업소득이 있었죠? 그래서 괄호를 묶은 다음에 여기다가 세율을 때리는 겁니다. 결국은 4천만 원까지 14% 때리는 거예요. 두 번째 산식은 뭐예요? 금융소득 곱하기 14%, 전체 금융소득 다 끌고 옵니다. 더하기 금융소득 이외의 다른 종합소득, 아까 얼마였어요? 사업소득 2천만 원 있었죠? 거기에 대해서 세율을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. 그럼 각 산식의 의미를 찾아볼까요? 1번 산식의 의미는 금융소득이 4천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세액계산 시 4천만 원까지는 14%의 세율을 적용하고요.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. 그러면서 금융소득이 4천만 원 안 돼서 14% 세율로 원천징수 과세 종결되는 사람과의 조세 형평을 맞추려고 하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. 두 번째 산식의 의미는 뭘까요? 금융소득 전체에 대해서 14% 곱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거였죠? 그래서 원천징수 세율보다 낮은 종합소득 세율이 적용되어 금융소득을 분리과세하는 경우보다 조세 부담이 적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. 경우에 따라서는 그 금융소득 전체에 대해서 가장 낮은 세율, 우리나라 세법에서 가장 낮은 세율이나 두 번째 낮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에 원천징수 세율보다 적은 세금 부담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런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홍길동 씨의 사례에서 산출세액을 계산을 해보면 첫 번째 산식에 의한 금액은 1,052만 원, 두 번째 산식에 의한 금액은 1,032만 원이 산출되고요. 결국은 둘 중에 큰 금액이기 때문에 1,052만 원이 도출됩니다. 납부세액은요,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해 주기 때문에 기납부세액이라 하면 원천징수된 세액 6천만 원에 14% 해서 840만 원이거든요. 이 금액을 차감하고 난 212만 원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될 세액으로 산출됩니다.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